예, 이렇게 해서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가지고 이제 도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구역 정리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주체가 돼서 자기네들이 토지의 일정 부분을 현물 출자를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도로도 놓고 또 조성공사도 하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거든요. 60년, 70년 당시에 어떤 정부라든가 공기업 쪽에서는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 이제 도시를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의 방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어찌됐든 이제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산업단지나 뭐 공업지구 뭐 이런 것들은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국가가 상지 수용을 해서 그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고, 또 이런 도시 지역 이렇게 개발 도시 지역을 확장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자본 부족이 하기 때문에 그런 토지 소유자들이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토지구역 정리 사업으로 이런 개발 부동산을 개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인구는 서울로 대도시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67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7년도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서 이제 정부가 처음으로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정책을 펴서 개입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가장 집중적으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사용해서 개발됐던 부분들이 바로 강남입니다. 지금 사실 60년대, 70년대 이 강남의 개발은 강남은 거의 농경지였어요. 농경지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은 그런 곳이었고 또 홍수기에는 물이 아주 범람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이 살기는 힘들었던 곳인데 뭐 박정희 정부 때의 그 생각은 이 강남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도시인 것이죠. 이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8년부터 여의도에 윤중제 정비를 하면서 한강의 하천을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댐도 건설하고요. 그래서 이제 홍수기 때 이제 강남이 침수가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68년부터 이제 한남대교, 지금 한남대교 그리고 경부선,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착공을 하면서 강남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정부는 강남을 토지구역 정리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출연하는 토지구역 정리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한 60만 명 이상의 베드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근데 그때 당시에 허업을 반했는데 강남이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분양도 어려웠고 그때의 뭐 압구정 뭐 현대 이런 데도 미분양도 있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강남을 개발하기 위해서 갔던 관공서 또 어떤 뭐 유흥이나 이런 것도 강북은 허가를 안 내주고 강남만 허가를 내주는 등 유인책을 많이 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1976년도에 뭐 명문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실질적으로 아주 그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8학군 하는 것이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고등학교, 뭐 휘문고, 경기고, 뭐 이러한 명문고들을 강남으로 대거 이전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 우리나라는 또 교육열이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남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남을 이렇게 개발되게 되는 것은 뭐 토지구역 정리 사업으로 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제 1978년도부터 이 박정희 정부가 이 주택 공급 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물론 이제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게 73년도에 도입이 돼요. 그래서 주택건설 촉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주택을
이제 빨리 이제 개발하는 이러한 정책을 피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국민주택이 도입이 되고 국민주택 채권도 이때부터 도입이 돼요. 73년부터.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강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큰 계기가 됐던 것은 선분양제도입니다. 75년도에 5월 10일 날 주택 공급 규칙을 바꿔서 선분양제도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즉 강남의 그 넓은 땅, 강남의 아파트를 많이 지려고 하는데 결국은 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재원이 물론 이제 정부는 없으니까 민간의 재원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민간도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주민들이 그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분양 대금을 미리 받는 거죠. 원래 우리 일반적인 거래는 다 후분양, 즉 물건이 완성된 걸 보고 계약 체결을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팜플렛, 즉 그림만 보고 즉 완성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미 계약 시에 뭐 20%, 중도금 뭐 40%, 잔금 40% 이런 식으로 미리 선 공급을 해서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아파트를 누가 짓는 거냐? 결국은 그 입주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부터 미리 선수금을 받아서 돈을 미리 땡겨 받아서 그 사람들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완성품이 후분양 제도가 지금 현 정부에서도 많이 검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분양 제도가 이 강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또 이 강남이 한 9천만 평 되면 되거든요. 이 9천만 평의 이런 강남 개발, 그래서 대규모의 이러한 그 개발이 되면서 이제 우리 한국 부동산 역사에 굉장히 큰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그런 거거든요. 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막 바꾸게 되는 거예요. 즉 기존에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어떤 주거 아니면 생산 이런 용도로 있었지만 이제는 재테크의 수단, 즉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이고, 박정희 정부는 어떤 이런 개발 정책을 통해서 모든 정책을 펴내갔기 때문에 개발 있는 곳에 부동산 투기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놓은 정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동산 이쪽에서 이제 계속 강남이고 많은 인구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77년도 당시에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 세종시 이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정수도 이전하는 것은 이미 77년 당시에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되어 왔던 사항이에요. 그건 대도시로 수도권으로 서울로 많은 인구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60년에 240만이었던 인구가 70년도에는 540만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구 분산을 위해서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77년도에는 이제 분양 가격을 일률적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이제 일률적으로 통제를 해요. 그래서 평당 55만 원 이상 못 받도록 뭐 이런 식으로 통제를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78년도에 8월 8일 날 이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집가 안정을 위한 그러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도 서울의 강남에 토지거래 허가 지정했지 않습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와 신고 제도가 이 88 조치 때 78년도 88 조치 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토지개발공사가 그전 토지금고였는데 이제는 어떤 그 택지개발 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토지금고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8년도 8월 8일 날 이런 어,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정희 정부도 이런 부동산을 잡고 또 임시 행정수도까지 이전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79년도 11.6 사태로 이제 다 물거품이 되죠. 그렇지만 박정희 정부 때의 그 정책은 이제 부동산 신화라는 것을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한 제도들을 다 정비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발 사업을 위해서 토지 수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강제 수용도 그리고 직접적으로 정부가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도시지역 1962년도에 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지고 72년도에는 이제는 전 국토 비도시지역까지 관리하기는 국토관리법이 만들어져서 전 도시를 이제는 종합건설 계획하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6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을 본격적으로 만들게 돼서 이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에 의거해서 이제는 강남도 개발하게 되는 그러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강남 개발을 위해서 주택 쪽에서는 주택 건설 촉진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오고 또 선분양 제도를 75년 당시에 만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에 그리고 택지와 주택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도 하게 되고 정부가 이런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박정희 정부는 그런 부동산 제도 그리고 법령을 정비해서 부동산의 신화를 만든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전두환 정부인데요. 전두환 정부 때는 이제 그렇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아무래도 11.6 사태 그리고 5.18 뭐 이러한 어떤 그 군사 정변에 의해서 집권한 그 세력이다 보니까 여기들은 정부의 어떤 그 민심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으로 공약으로 이제 하게 된 게 이제 주택 뭐 500만 원은 굉장히 많은 건데 어쨌든 이제 뭐 발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택 500만 원 발표를 하려면 주택을 500만 원 주려면 그 뭐만한 택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획기적으로 이제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법령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박정희 정부 때까지는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강남도 개발이 됐던 그 이제 도심지가 그 개발이 됐는데 그걸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개발이익도 주민들이 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 추진이 느려서 결국은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택지개발 촉진법입니다. 말 그대로 택지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사실상 뭐 국회의원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정부가 아주 뭐 그 보위인가요? 있었는데 국가보위 입법회의라고 하는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두환 정부가 정식적으로 취임하기 전에 비상경민 상시에 그때 당시에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곳에서 이 택지개발촉진법을 1980년 10월 30일 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정부에서의 이 택지개발촉진법은 아주 이 공영개발로 이제 모든 것을 전환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이제는 토지 소유자들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만들었던 한국토지개발공사 또 대한주택공사 이러한 공기업에서
여기들이 이제 전면 매수를 해서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분양하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택지개발촉진법은 뭐 지금과 달리 뭐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없고 그냥 도시 외곽에 농경지라든가 아니면 뭐 녹지지역 이런 것들을 대거로 지정해요. 100만 평, 200만 평 지정을 해서 얘네들을 일제히 다 매수를 해버립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강제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특례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수용을 하고 이거에 의해서 곧바로 농림적이고 녹지적이지만 실시계획 승인 받으면 곧바로 얘네들이 도시계획법하고는 달리 곧바로 용도지역이 곧바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특례가 있는 것이죠. 원래 뭐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뭐 지방의회 아니 또 지방 도시계획심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택지건축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승인 받으면 그 실시계획에서 있는 대로 그 전에 있는 농지라든가 아니면 녹지 지역들이 다 택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뭐 그러다 보니까 정부기관이 일사천리로 수용을 하고 또 이렇게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질 수 있는 그 주거지역으로 곧바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특례 조항을 주다 보니까 택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택지건축법을 가지고 정부는 전두환 정부 때 아주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동 신시가지 이런 거 택지건축법을 한 거예요. 서울도. 그리고 뭐 상계, 중계, 뭐 그리고 뭐 강동의 고덕지구 뭐 이런 데들 다 이런 택지개발촉진법을 했고 그 이후에도 뭐 나중에 노태우 정부 때 나오는 1기 신도시 그리고 2기 신도시 그리고 각 지방의 이러한 택지개발 사업들은 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한 겁니다. 아주 그 도시 개발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은 그래서 이제 1916년인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폐지 논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택지가 이제 포화 상태라고 보고 있고 주택보급률도 100% 넘었고 또 이제는 뭐 신도시를 만들 만한 그런 사유가 없겠다 싶어서 2015년, 16년 이제 거의 이제 그 지정을 안 하고 폐지론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폐지는 안 됐고요. 사문화 됐습니다. 사문화. 2016년인가에 이천의 중리지구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이제 지구 지정된 경우는 없어요. 없고 거의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을 살아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문화는 돼 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건데 지금은 어쨌든 택지개발촉진법이 거의 소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 2000년 중반, 2015년, 10년대까지 택지개발촉진법은 우리나라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는 이렇게 이제 그 도시개발 방식을 공용 수용 방식으로 택지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큰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런 신도시 위주로 부동산 투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두환 정부도 초기에는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개발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계속 이때 당시에는 또 삼저 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경기가 좋았습니다. 이때.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삼저 현상에 의해서 베이비붐 세대들 또 굉장히 그 취직이나 결혼으로 인해서 주택 수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이 그 부동산 억제 대책도 많이 내세웠던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부에서 또 하나 이제 그
좀 주요하다고 하면 그 법령이 바로 수도권 정비법입니다. 83년도에 7월 1일부터 수도권 정비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정비법은 지금 현재도 수도권의 개발은 이 수도권 정비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더 중요한 거죠.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모든 개발이나 아니면 이러한 큰 그런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정비법을 보면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과천, 성남, 의왕 이런 데까지 서울 주변에 개발이 지금 많이 돼 있는 고양시까지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그죠? 그리고서 나머지 지역은 이제 성장 관리 권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용인시, 또 안성시, 평택시, 뭐 하산, 저 위에 휴전선의 연천, 그리고 포천, 뭐 동두천 이런 데는 개발이 가능한 일부 개발이 가능한 성장 관리 권역이고요. 또 옆쪽에 양평, 가평 이런 남한강, 북한강 이런 수계들은 이제 보존을 해야 되니까 자연 보존 권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어떤 대규모의 공장이 들어선다, 대학이 들어선다, 이것은 성장 관리 권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그 단국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국대도 옛날 한남동에 있었던 거죠. 그게 여기 용인은 성장 관리 권역이거든요. 여기에 내려온 거죠. 그리고 또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 원산면 용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 성장 관리 권역에서 가능한 것이죠. 수도권에서는 이 수도권 정비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이 수도권 정비법 이런 걸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84년도 12월 달에 이제는 이제 임대건설 촉진법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두환 정부 때만 해도 임대건설은 결국은 정부 대한주택공사가 있었는데 정부보다는 아무래도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상 임대건설 촉진법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임대를 이제 집중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게 되는 거고, 이때에 이제 그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에게 이제 자금이라든가 이런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이때부터 지원하게 되죠. 그래서 임대건설촉진법을 84년도에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도 그래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많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는 초기에는 어쨌든 민간의 이러한 환심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개발을 좀 부양하는 쪽이었는데 나중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 허가제도, 채권 입찰제도, 토지거래 신고제도 이런 것들을 다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어쨌든 이제 성장기에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꾸준하게 계속 지속되어 왔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때마다 임기 대응식으로 부양책도 폈다, 강화책도 폈다, 이런 식으로 억지책도 폈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 다음 정권은 노태우 정권은 얘기가 좀 달라요. 노태우 정권은 실질적으로 88 올림픽이 이제 물론 전두환 정부에서 만든 거지, 유치한 거지만 88 올림픽이 되면서 굉장히 경기가 굉장히 살아나는 때였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아마 정권 내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지만 노태우 정부 때 가장 부동산이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경제 성장이 엄청 높았고요. 삼저로 인해서 또 그때 당시에 동부권하고 이제는
교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그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중의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는 그 땅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아주 뭐 토지 투기가 아주 성행했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뭐 하여튼 노태우 시절 때 서울의 그 아파트 값이 뭐 70%가 올랐다 할 정도로 뭐 그 이상 올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는 강약이 아니라 무조건 억제 정책으로만 부동산 정책을 폈었던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부 때 그 89년도에 그래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내면서 수도권에 신도시 일기 신도시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기 신도시의 분당 590만 평 정도 되고요. 엄청 큰 거죠. 분당, 일산도 한 470만 평, 삼본, 중동, 평촌 뭐 해서 한 1,500만 평의 일기 신도시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100만 명 이상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엄청나게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 때는 그래서 부동산 투기화된 그러한 것이 이제 88년 그래서 이제 8월 10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89년도에도 발표가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우리가 이제 지금 공시지가 공시지가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이제 그 토지의 모든 가격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 이것을 입법하기 위해서 89년 7월에 그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즉 공시지가를 이때부터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계속 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가는데요. 뭐 우스갯소리로 노태우 정부 때 이렇게 시중 유동자금이 많다 보니까 그때 마사회를 만듭니다. 마사회를 왜 만들었냐? 이 시중의 유동자금을 부동산으로 가니까 결국은 그 돈을 좀 다른 데로 좀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사회를 만들어서 좀 국민들이 그 경마에 좀 돈을 좀 썼으면 하는 그런 쪽이었고요. 그때 또 그리고 뭐 한전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이 국민주라고 해가지고 국민 주식을 국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국민주를 배당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자금 지금 현 정부에서도 좀 참고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시중의 유동자금을 부동산으로 가니까 증시와 이걸 막을 방법들이 딱히 어떤 쪽에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으로 지금 현 정부는 주식으로 좀 하려고 주식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됐든 어쨌든 지금 이 유동자금을 부동산에서 좀 돌리는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지금 노태우 정부에서 또 하나 이제 좀 그래도 조금 잘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때 그 영구 임대주택을 25만 호를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89년 1월 24일 날 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긴급 부동산 억제 대책에서 신도시 일기 건설 발표를 하고요. 또 이때의 영구 임대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있었지만 영구 임대주택 기존의 임대주택은 뭐 지금으로 치면 분양전환 뭐 5년 동안 임대를 살다가 뭐 5년 후에는 분양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인데 이것은 영구 임대주택은 그 생활 저소득층 이러한 국민생활 기초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영구적으로 계속 그 임대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아주 획기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우리 임대주택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일기 신도시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 이것은 임대주택에서는 굉장히 전두환 정부 때는 임대 건설 촉진법을 만들어서 임대 사업을 민간들이
많이 임대를 짓도록 했지만 이제는 어떤 계층의 이 저소득층이 이제 영구적으로 안심하고 임대를 살 수 있는 영구 임대를 25만 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굉장히 임대주택에서는 획기적인 그러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계속 오르니까 결국은 노태우 정부에서는 89년 12월에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합니다. 토지공개념 3법은 나중에 언급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토지 초과 이득세,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세,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제, 이게 세 가지 법을 만들게 돼요. 토지 초과 이득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유유토지 또는 뭐 비용용 토지, 쓰지 않는 토지들, 토지를 초과해서 가진 거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 세금으로 걷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실현된, 팔지도 않았고 실현도 안 된 미실현 이익계획에 대해서 과세라고 해서 1994년도에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초과 이득세는 이제 위헌 판정이 삭제가 되고요. 택지 소유 상한제는 이제 6대 도시,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 6대 도시에서 한 가구가 200평 이상 매입하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담금을 또 내야 됐어요. 근데 이것도 사유재산권 침해다라고 해서 1999년도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법 중에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 판결을 받아서 없어졌고요. 지금 이제 개발이익 환수제는 그 토지를 개발을 해서 개발되고 난 이후에 가치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이거해서 부담금을 일정 기준에 의해서 내는 건데, 이것은 일정 기간 유예가 됐다가 지금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워낙 노태우 정부 때는 워낙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이 토지 공개념 이 3법을 제정을 해서 부동산 경기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박정희 정부와 또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는 어찌됐든 경제 성장을 위해서 부동산 개발을 집중적으로 시행을 해서 토지 수용법도 만들었고, 또 토지구역 정리 사업으로 개발 사업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강남 같은 그러한 대규모 사업을 이루어왔고, 그런 쪽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도 어쨌든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영개발 방식의 사업을 만들어서 계속 그 택지를 공급을 해 왔고, 또 나름대로의 그러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써왔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기초를 잡았고요. 박정희 정부는 기초를 잡았고, 전두환 정부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활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이제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부동산을 부양도 하고 억제도 하고 이런 것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8년 올림픽을 거치면서 동북권과의 이런 교류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엄청 커지면서 노태우 정부는 정말로 임기 내내 부동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고요. 또 부동산과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의 그러한 정책들은 바로 이러한 부동산과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부동산과의 싸움에서 일기 신도시를 개발을 했고, 또 토지 공개념을 그때 당시에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는 계속 부동산을 억제 대책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정권인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권 때는 부동산 경기가 그나마 가장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는 노태우 정부 때 워낙 경기를 부동산 경기를 규제했기 때문에 그 반사 효과를 누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때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의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제도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검색도 좀 해보시고 법전도 좀 찾아보시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